예전에 전세가 막 오르고 전세 물건 없을 때는 그런 거 안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니까 역전세라 가지고. 근데 그 틈을 또 파고들어서 또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니까 잘 보셔야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팁들 주의사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보험 가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두 개 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쵸? 계약서가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서가 있어야 보증금 대출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유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나는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집을 계약했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일으켜서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내가 몰랐던 어떤 사유로 대출이 안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이미 계약은 했고 계약하면서 계약금은 내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꼭 그걸 써놓으셔야 돼요. 특이하게 이 계약은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이며, 계약 이후에 뭐 어떠한 사유로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특약이 없을 때는 그게 계약서에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구두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녹음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줄 사유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마련은 대출을 받아서 하기로 하며, 뭐 어떠한 사유로든 보증금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돌려준다. 이런 특약을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민은행 대출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해주는 이 금리 얼마짜리 뭐 디딤돌 대출이든 뭐든 안전 대출이든 뭐 대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대출을 받아서 나는 이 정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막상 계약 체결을 하고 보니 계약서를 내보니 국민은행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2금융권은 돼.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금리가 너무 세. 근데 나는 계약을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그냥 전세 대출이 안 될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집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전세 대출 되잖아. 여기 무슨 저축은행에서 되잖아. 왜 안 돼? 내가 알아봐 줄게. 근데 나는 그 대출 말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금리 낮은 그 대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무슨 은행, 무슨 디딤돌 대출. 이렇게 완전히 그 대출 상품의 이름까지 기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집주인 쪽에서 싫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전세 잘 안 나가서 요즘은 임차인분들이 갑이에요. 예전에 전세가 막 오르고 전세 물건 없을 때는 그런 거 안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니까 역전세라 가지고. 근데 그 틈을 또 파고들어서 또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니까 잘 보셔야죠. 전세 들어가는 구조가 그거 아시죠? 전세라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활성화돼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되게 좋은 제도였어요.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기로 갈 때 세입자분들은 그러니까 월세라는 걸 렌트비를 안 내고 내가 목돈을 다시 찾아와서 그 돈에다가 내 돈을 보태서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의 장치가 된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리였으니까 그때는 이자를 이렇게 받음으로써 월세를 대신하고 이 목돈을 또 어딘가 그 기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보증금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갖고 있어요? 정부가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 집주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 돈거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법원이 맡아놓는 게 아니고 은행에 맡아놓는 게 아니고 정부가 맡아놓는 게 아니니까. 개인이 안 돌려주게 되면 사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2억짜리 집에 2억짜리 전세 들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2억 1,000짜리 전세 들어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승기에는 가능하죠. 왜냐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3억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내 돈 2억 1,000은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게 뚝 떨어지면은 이 집 자체가 1억 5천이 돼버리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세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돈이다. 그렇다면 이 집이 내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집이냐? 이거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어렵네요. 이게 그래도 앞으로 전세는 계속 있을 거로 전망이 되긴 하는데. 전세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특히나 빌라 이런 쪽은 선호를 안 하시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는 일단 전세가율이 낮아요. 한 뭐 60%, 70%를 잘 안 넘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집이면 전세가 보통 한 5, 6억 하잖아요. 근데 빌라는 특이하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자꾸 안 들어가면 점점점 전세 보증금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전세 만기가 다 될 때까지 계시지 마시고 법에 따르면은 전세 만기가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요 4개월 기간 동안 내가 계약갱신을 해서 더 살지 아니면 나갈지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만기로부터 6개월 전이다. 만약에 이사를 가실 계획이 미리 있으시다면 만기로부터 6개월이 딱 되는 날 집주인한테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만기에 나갈 겁니다 라는 걸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정확히 통지를 하시고 집주인 쪽에서 오케이 내가 세입자 알아보고 바로 내주겠다 라고 나오면 사실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갑자기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어 있고 집주인이라는 사람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문제가 쎄하다 느낌이 쎄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 일단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정도를 가지고 바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라도 뭔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집주인이 이것도 엄청 긴데 짧게 할게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등기부를 떼본 지 6개월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쎄하다. 그러면 이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내가 만기가 돼서 이런 걸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면 시기를 놓쳐서 내가 내 권리 못 지키는 일은 없을 거예요.